I think the only problem with him is playing for Tottenham. 손흥민이 후반 96분에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경기는 결국 토트넘의 3대4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PL 전 구단을 통틀어 유독 첼시와의 경기를 힘겨워했던 손흥민에게 2018년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첼시전 득점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요약은 한 장의 패스맵으로 충분합니다. 토트넘의 1차 빌드업이 봉쇄당하자 손흥민은 풀백 위치까지 내려와 볼의 운반에 노력했고 솔랑키와 존스는 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경기에서 가끔 윙어가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가 연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후반 55분까지 토트넘에 볼이 전진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윙어가 역할했다는 것은 특이점이 분명합니다. 손흥민이 후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당연히 좌측 윙어의 공백을 의미하고 전후방으로 뛰어다닌 거리 또한 엄청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방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다면 빌드업의 실마리는 없었고 수비진이 볼소유권을 잃었다면 더 많은 실점으로 이어졌을 것이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후방 질주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손흥민은 정작 2번 정도의 찬스 상황에서 득점에 실패했고 공격수 본연의 역할로만 따지면 아쉽다는 총평이 들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수가 경기에서 한두 번의 미스를 기록하는 것은 재방송처럼 당연한 장면들이지만 손흥민은 그동안 소수의 찬스에서 워낙 높은 정확도를 보여왔기에 상대적으로 미스가 거대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휘슬 직전 득점에 성공했지만 경기 후 유난히 아쉬워 보였던 표정은 분명 불만족이었습니다. 반전이 있다면 오래도록 자랑해온 결정력이 다소 아쉬웠던 경기에서 이전에는 부족했던 부분이 오히려 나아진 모습을 보인 점입니다. 측면에서 팬텀 드리블로 2명의 선수를 순식간에 벗겨냈던 움직임은 최근 그가 선호하는 드리블 형태이고 완벽하게 좁은 공간의 탈출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측면에서 습관적으로 스텝 오버를 펼치고 자세가 무너진 마크의 반대 방향으로 치고 달리는 플레이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대부분 손흥민의 마크맨은 그의 스텝 오버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동선을 지키고 있는 다소 소극적인 방어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팅과 돌파 모두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마크는 손흥민 봉쇄에 제법 주요했습니다. 뺏는다가 아니라 자리를 지킨다는 정말 단순한 변화입니다. 당연히 손흥민에겐 치고 달릴 공간이 사라졌고 결국 많은 순간 그의 선택은 백패스를 통해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을 건드리지 않는 스텝 오버와 달리 공을 달고 달려나가는 팬텀 드리블은 서 있는 수비수들을 제치는데 특화된 기술입니다. 과거 그의 팬텀 드리블은 발과 공의 거리가 너무 멀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긴 여의치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구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오늘 경기에선 역대 그가 선보인 팬텀 드리블 가운데 가장 몸과 볼이 붙어있는 상태로 좁은 공간을 돌파해냈습니다. 그것도 2연타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능숙하지 않던 기술이 완벽하게 습득되었다는 것은 결국 훈련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카운터 어택 축구에서 뛸 공간만 있으면 딱히 스킬을 구사하지 않아도 그를 따라올 수비수가 흔치 않던 과거와 달리 좁은 공간에서 싸워야 하는 현재 토트넘의 전유율 축구에서 그가 해결하고 있는 수많은 숙제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결국 과거 좁은 공간에 약했던 손흥민이 해법을 선보인 경기에서 오히려 가장 특장점이던 정확도가 다소 부족했던 양날의 검 같은 경기였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숙제 하나를 해결하면 이미 완료한 숙제에서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 축구는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보통의 경우 30대에 접어든 선수들은 온더블에서의 민첩성이나 역습에서의 가속도 혹은 체력의 이슈로 인해 하락세로 흘러가지만 에이징 커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성능적인 부분에선 오히려 성장세에 있다는 점은 분명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후방 질주가 많았던 선수치고는 후반전 97분의 마지막 공격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전방으로 달려간 선수는 손흥민이었기에 체력 이슈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가진 가장 큰 특장점이 박스 외곽에서도 골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이고 다른 선수들과 그를 구분하는 최대의 무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에 부디 다음 경기에선 더 많은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길 기대합니다. 경기 자체를 놓고 본다면 토트넘은 이길 자격이 없었습니다. 전반 2골은 모두 쿠쿠렐라가 넘어진 행운에서 비롯된 득점이었고 양 팀의 경기력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레벨이 부족했다는 것은 크게 보면 선수 탓으로 보이지만 진짜 원인은 운영에 있습니다. 첼시는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어 토트넘처럼 경기수가 많은 클럽입니다. 하지만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은 엄청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에너지 관리를 선수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패배 코치였던 마레스카는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4-3-3 베이스의 점유축구를 펼치는 감독이고, 그의 축구에서 이론칙은 공격수가 1차 수비수가 되고 수비수가 1차 공격수가 돼야 하는 스케일이 큰 축구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레벨이 필수입니다. 토트넘의 축구와 형태적으로는 요한 크루이프 축구에서 파생된 흡사한 방식이지만 디테일에서는 큰 차이가 있고, 전술뿐 아니라 운영 전략, 선수 개개인의 투지를 기대하는가 감독 차원에서 리그 전체에 로드맵을 그렸는가란 차이 또한 보여졌습니다. 특히 로메로, 반더벤 두 명 모두가 근육 부상으로 교체된 결과는 매니저로서 최악의 형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를 앞두고 많은 유럽 언론들은 그레이가 센터백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반전은 선발 라인업에 로메로, 반더벤 두 명 모두가 포함된 것이었고, 첼시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근육의 리스크를 아는 선수들의 복귀전은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지 시즌 전체가 중요한지 답은 나와 있었고, 결과적으로 두 명의 이른 복귀는 대실패였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일요일 경기만을 신경 쓴다는 대답으로 상당히 결사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던 감독의 선택은 결국 명단부터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이 챔스 결승이었다면 내일이 없다는 각오의 한 경기가 필요했겠지만, 토트넘은 12월 3주 동안 무려 6경기를 남겨둔 클럽입니다. 전략적 운영이 결여된 상태에서 7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기적이 아니라 유행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수를 갈아 쓴다라는 표현의 연장선에서 오늘 만약 승리 대신 2명을 잃었더라도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실패한 선택이었고, 심지어 패배까지 당했기에 최악의 결과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실패하면 당연히 책임론이 뒤따르고, 오늘 경기 또한 선수 선발의 최종 결정권자에겐 많은 목소리가 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투에는 약하지만 전쟁에는 강한 리더가 있고, 반대로 전투에는 강하지만 전쟁에선 패배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소규모 전투들과 2개의 거대한 전쟁 모두에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5명의 선수 영입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한 클럽이 리그 15경기를 마친 상태에서 승보다 패가 더 많은 것은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 감독이었더라도 경질론이 말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배경입니다. 실제로 현재 토트넘 관련 트윗 상당수는 경질과 관련되어 있고, PL 공식 중계팀은 패배 이후 레비와 감독의 얼굴을 번갈아 비춰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손흥민에게 초점을 맞추면 오늘 경기 이후 그는 5대 리그 선수를 통틀어 90분간 평균 킥패스 1위에 올라섰습니다. 2위는 오늘 상대팀에 있던 네투입니다. 킥패스가 축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개인으로는 충분한 역할을 해내는 1위 선수와 2위 선수의 표정은 경기 이후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팀에 있는가에 따라 행복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고, 승부욕 강한 선수들에게 행복이란 결국 팀의 승리입니다. 자신이 킥패스 1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자신이 득점했다는 이유로 팀 패배에도 웃을 선수였다면 애초에 축구가 아니라 개인 종목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후반 97분에도 전력 질주를 감행하고 패배에 누구보다 안타까운 표정을 보인 선수의 다음 경기는 부디 우승으로 끝나길 응원합니다.